안녕하세요. 민소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입니다. 네, 이제 슬슬 이재명 정부의 사정 라인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지난주에 법무부 장차관과 민정수석이 인사가 났고요. 또 어제 검찰 고위급 인사도 있었죠. 특히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정의회사도 임은정 검사가 또 서울 동부지검장 승진 인사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좀 우려되는 인물들도 있다고 하는데 강경훈 기자, 강경훈 기자가 예. 우려하는 건가요? 네, 제가 우려하는 거기도 하고 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아닐까 네네네.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발 빼고 있습니다. 저. 네. 이름들이 나왔을 때 네네. 일단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차관 네. 이진수 그 이름 둘을 들었을 때도 약간 왜?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번 어제 있었던 검사장 인사에서도 네.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오. 좀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 네. 이 한두 명이 아닌 모양이에요. 네. 하나씩 좀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민정수석, 이 봉욱 민정수석이에요. 이분이 좀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나 봐요. 예, 이거 환영할 수 없는 오. 인물입니다. 오. 예. 우선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반대했던 오. 사람이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네. 2인자였죠. 그때 문 총장과 함께 검찰 개혁 반대 진용을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었고 그리고 후임 검찰총장 후보군 물망에도 올랐는데 그때 이런 입장들 때문에 좀 잘렸죠. 윤석열한테 밀렸죠. 윤석열은 이제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네, 검찰 네. 개혁 찬성합니다 하고 이제 검찰총장이 된 건데 네, 그죠. 이 봉욱이 이제 후보군이었는데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복을 벗고 나서는 김현장 변호사로 이제 아하. 일을 했습니다. 호의호식을 했죠. 이제 고위 검찰을 맡고 퇴직하고 이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그 네. 법조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고 법률가로서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검찰 기득권들이 반대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과연 좀 순수하고 온전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이고 아마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자기 입신양명 그리고 이후에 기득권 행보를 하면서 이제 권력을 좀 누리는 도구로 활용하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짓말한 윤석열보다 낫지 않아요? 그럼.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약간 일종의 물타기성 질문이고. 네. 내기나. 굉장히 강한 톤의 우려네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윤석열보다 안 나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윤석열보다 못하는 사람을 찾기 좀 힘들다. 네. 그렇지. 그렇구나.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지금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되면 좀 이 사람도 이전 지금 이번에 된 그분처럼 오광수. 네. 네. 그분처럼 좀 제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광수는 이것 때문에 제거됐던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때 뭐 그건 아니지요. 다른 문제 때문에 네. 사적인 그것 때문이고 어쨌건 제고되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좀 확고한 것 같아요. 오. 지난번 오광수 수석 임명 때도 그랬듯이 검찰 출신 그 중에서도 안정감이 있고 검사들 사이에서 좀 신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앉혀가지고 검찰에 대한 그립감을 좀 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검찰을 직접 상대하는 사람은 결국 민정수석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인 사정 원칙이라든지 뭐 방향, 잘못했을 때 뭐라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민정수석이에요. 그리고 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 이런 걸 전달하고 네. 반대로 검찰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내부 분위기 이런 기류를 파악해가지고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석처럼 이제 비검찰 출신을 앉혀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또 없고 오히려 이제 검찰을 좀 이렇게 그립감을 지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뭐 대통령 자체 리더십이 워낙 강력하니까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봉호 자체가 되게 좀 강경한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윤석열이랑 좀 약간 결은 달라요. 오늘은 강경한 네, 스타일이요. 약간 온건파라고 분류됩니다. 아, 오히려 봉욱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더 어울렸다고 그 당시에 평가가 됐었죠.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이 스타로 떠올랐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검찰 수뇌부에 있는 사람 중에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검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저 미친놈은 뭐지? 뭐 이런 게 검찰 그 당시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전부 다 반대를 했었고 그 이제 오히려 좀 더 차분한 뭐 이런데 윤석열이 딱 발탁되는 걸 보고 양쪽에서 다 놀랬죠. 네. 아 저거는 좀 과한데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 하지만 워낙에 윤석열의 인기가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감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기사를 쓰진 못한 걸로 알고 있지만 강경훈 기자가 싫어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총장에 뒤에 대해서 한 줄을 좀 우려 섞인 문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아, 저 인기 짱이지 않냐 그랬더니 사람이 이상해요. 우려를 뭐라고 썼어요, 한 줄? 그 기사의 정확한 그 표현까지 제가 기억이 나진 않고요. 제가 찾아볼까요 한번? 지금 지금 한 1분쯤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인기가 최고였던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좀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봉욱 차장을 그때 뭐 더 지지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봉욱 법 쪽에서 분위기는 좀 그랬다는 거죠. 좀 더 어울리는. 왜냐면 이제 문무일하고도 약간 스타일이 문무일도 좀 차분한 사람이었으니까 협의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기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찬성한 사람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걸 한 거죠. 화끈하게 찬성해 준 거죠. 야, 그러면 화끈하게 개혁을 해주든가. 아니죠. 거짓말한 거니까.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뭐 좀 뭐 중요한 거는 민정수석도 대통령에 참모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때 뭐 오광수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야망이 먹은 간에 이제 대통령 의중에 반하는 짓을 하기는 좀 지금의 분위기에서 좀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법무부 장관도 이제 대통령 최측근 그렇죠. 정성호 의원이 아마 좀 최종 임명될 거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좀 민정수석에 좀 자기가 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좀 줄어들 겁니다. 갑자기 막 뜬금없이 항명을 하고 막 이러진 않을 것이다. 그럼 잘리는 거지.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아마 지난 정부의 그런 반성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통해서 뭘 할 수는 없다. 한 망했다 그거. 이런 게 좀 있을 거고 아마 거의 수족처럼 쓸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5kg 빠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뭐 가서 뭐 야망이고 나발이고 일단 생활을 버티셔야 되는 분이라서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우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뭘 하겠다 이러긴 지금 힘들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다. 아 그리고 아까 선배에게 제가 찾았는데 제목이 좀 세게 썼네요. 뭐라고? 검찰 사상 최대 세대 교체. 근데 검찰 개혁은 장담 못해. 오, 성견지명이. 오, 정확하게 그리고 맞네. 여야를 막론하고 대대적인 정치권을 향한 대대적인 사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 선지자인데. 오. 그리고 검찰 개혁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 정확하게 돗자리 까셔야 되겠네. 그때 개혁 사람을 얘기는 정확히 봤네. 없지 거기. 야, 개혁까지 했으면 돗자리 깔아야지. 진짜. 계엄은 꿈에서도 안 나오는 그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봉욱수석이 그래요. 뭐 우리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민정수석으로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칼로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 공적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과거에 좀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새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자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대통령한테는 충성서약을 했을 거예요. 네. 너 지금 입장이 뭐야? 어. 당연히 검찰 바꿔야죠.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둘이 무슨 약속했고 이런 것까지는 뭐 국민들이 좀 알 수는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죠. 국회 법사위원들한테 한번 불려가야죠. 무서워. 네. 불려가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어제 법사위에 민정수석이 가나요? 어차피 운영위에 가는 거 아니에요? 갈 건 없죠. 운영위에 갈 수 있죠. 예. 운영위에 갈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현안에 따라서 뭐 부를 수는 음. 있겠죠. 운영위에 갈 기회가 더 많겠네요. 그렇죠. 거기도 뭐 검찰 출신들도 있고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 번 두드려 맞고 근데 거기에서 내놓는 답변들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향후에 공적 영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런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저항했던 기존 검찰 기득권들 그런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런 걸 좀 확실히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좀 밝힐 수 있는지 이런 도장을 찍어라.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검증을 밟는 좀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민정수석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약속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의 좀 의중이라든지 좀 개혁의 방향에 좀 오염시키는 좀 이상한 시도를 한다. 그럼 안 되지. 내부에서 세력을 막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지.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네. 그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네네. 윤석열이 총장일 때 어. 그때 고초를 겪었던 검찰 출신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예. 조국혁신당 이규원 지금 전략위원장인데 뭐 이런 분들한테라도 좀 개인적으로라도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규원 위원장? 그 이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있었어요. 예, 그 중에 과거사 중에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게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이 조사 과정에서 김학의를 출국 금지 조치했어요. 김학의가 심야에 조사 대상인데 네. 인천공항에 나타난 겁니다. 그 정보를 입수해서 긴급하게 이제 해외 도피 시도다. 그런 정황으로 봐가지고 네네. 그때 차규근 의원 당시에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었거든요.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이죠. 그분과 긴급하게 움직여가지고 긴급 출국 금지를 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2년 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이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둔갑을 합니다. 어머. 예. 아주 일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절차적 요건. 뭐 서류 뭐 이렇게 주고받는데 약간 그 물법이 그걸 걸어서 표적 수사를 한 거죠. 일종의 보복성 수사. 이게 문재인 정부랑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수사였어요. 흠집 내기 위한. 말 자체가 웃기네요.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뭐야? 이게 4년에 걸쳐서 1, 2심 재판을 했고 결국 이규원 위원장은 무죄를 받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봉욱의 문제가 뭐냐면 이 동료들이 수사랑 재판 받는 과정에서 철저히 이제 숨었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예. 그래서 재판의 주요 쟁점이 봉욱이 그때 대검 차장이었거든요. 봉욱의 사전 지시가 있었는지 그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봉욱은 검찰 조사랑 재판에서 다 부인했습니다. 이거 나는 모른다. 만약에 봉욱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확인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피의자는 봉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검찰은 봉욱이 아니라 이규원과 차규근, 이광철 이 사람들 기소했고. 진짜 웃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은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에서 배제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기획 수사에 약간 관여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 빼줄 테니까 얘네 잡자. 이런 것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어쨌건 이게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이 안 된 거니까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좀 진실을 떠나서 네. 수사와 기소 대상이 아니죠. 애초에 그렇죠. 그치 그건 그렇죠. 사건 자체가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양아치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갑자기 번거지를 뒤집어 쓰고 공항에 나타난 거예요. 잡아야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수사 대상인데. 그래서 전화 돌려가지고 출금을 하자 해서 따다다닥 해서 출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바로 대검으로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대검 차장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검 차장이라는 얘기는 그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죠. 검찰 2인자인데 이 정도에 이제 되게 긴급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화는 했는데 팩스가 안 왔던가 아무튼 뭐가 있어요. 네. 그 정도 일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아무도 문제도 없는 거예요. 사후 처리해도 되는 거였고 문서는 예를 들면 대검 차장이 야 출금해 이러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수사의 칼날을 비껴갔다. 면 야 이 좀 냄새가 난다. 뭐 이런 표현인 거고 저는 거기서 뭐 그 사건의 책임은 윤석열 사단에 있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과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게 라기보다 미안하다. 나만 살아서 미안하다. 예를 들면 이 정도라도 좀 있는 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또 그때 고초를 겪었던 네.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또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이진수에 대해서도 좀 말이 있네요. 네. 이 인간도 전략이 좋지 않습니다. 벌써 이 인간 나왔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고요. 일단 확실한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오, 네. 불안한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네. 이후에 대검 형사부장, 신무장의 참모라인으로 활약했습니다. 너무 이쪽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무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때 항고 포기, 즉시 항고 포기 지휘를 했잖아요. 그 하기 전에 대검에서 부장회의를 열어서 이제 이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이때 그 멤버였고 부장회의 멤버였고 그 석방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사 기소권 분리, 이제 검찰 개혁 반대론자이고요. 2022년 4월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이었는데 그때 남부지검 간부들이랑 같이 그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단체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위반한 거야. 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위반한 거지. 단체 행동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작년에 민주당에서 정치 검사들 4명을 탄핵하자 이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을 때도 그 이원석 검찰 당시 총장이 그 이재명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옆에 도열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뭐야? 이문정 검사도 몇 주 전부터 이 사람이 하마평에 올랐었거든요. 그때 뭐 연락을 하다가 그때 과정에서 이 사람 좀 이 사람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보면서 이 기대를 좀 약간 접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찐윤인 이제 권순정 예전에 그 한동훈이랑 이렇게 그 고발 사주 사건 때 카톡 주고받고 했다는 뭐 그런 대검 대변인 출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뭐 한몸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민정수석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 같은데 법무부 네. 장관요? 이 사람은 근데 대체 왜? 하지만 응. 꿇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좀 어제 국회 꾸드러 나왔죠. 법사위에 나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공감한다. 바싹 엎드렸군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재명 재판 그 법인카드 네. 재판 이제 최근에 그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그 재판을 그 준비기일을 열겠다 이런 소식이 기사가 그랬었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이성윤 의원이 대통령 재판을 해야 되는 거냐, 당신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제대로. 아마 그 뭐 내부에서 이거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거리가 되는 거죠. 너 왜 대답을 제대로 못해? 이걸 고민할 거리냐? 이거를 뭐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도 아닌데 왜 생각을 하고 있냐? 막 쏘아붙이고 이춘섭 법사위원장이 장시간 할애를 해서 갈굽니다. 네. 그래요. 뭐 또 그렇다면 그건 뭐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텐데 재판부가 잘 판단할 걸로 안다. 그 정도의 순발력이 없으셨나 보지. 그리고 뭐 선례도 있고, 네. 재판 중지된 선례도 있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 분위기여서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 노련하지가 않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 좋아요. 그런 사람이 한번 이렇게 엎드리면 엎드린 거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할 영혼 수도 없는 있겠네요. 공무원으로 일하기에는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적합하지 않을까. 지시하는 바대로 네. 그대로 이행하는. 그쵸. 알겠습니다. 뭐 그 외 검사 인사에서도 좀 문제적 인물들이 보인다고요? 예,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이게 서울중앙지검 제일 큰 검찰청입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검사장급이긴 한데 과거에는 고검장급이었어요. 고검장급이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약간 격하를 시켜놨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약간 고검장급이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중에서 제일 탑이죠. 네. 이 사람은 정진우 이 사람인데 한동훈 검언요차 사건 기억나십니까? 채널A 기자랑 뭐 짝짝꿍하고 했던 네네. 그때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됐던 김학의 출금 사건, 출국 금지 사건 네. 이 표적 수사를 직접 해가지고 이규원, 차규근 등을 기소했던 이 사람도 사람이고요. 사과해야 되겠네. 그리고 광주고검장으로 발탁된 송강 검사 이 사람도 이제 요직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으로 발탁됐는데 그리고 임세진 네. 임세진도 송강이랑 네. 서울남부지검 발탁된 임세진 네, 이 두 사람도 김학의 사건에 뭐야?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수사에 뭔가 핵심 인물들이 다 있었나요? 다 치는 라인들인 거죠. 그리고 성상원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네. 이 사람은 그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였죠.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 표적 수사의 피해자들인 거죠.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이 포진해 있는 조국의 신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그러게요. 그럼 놀리는 거냐? 어. 뭐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조롱 받는 기분이다. 약간.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검찰 2인자 자리인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이 발탁됐는데 대표적인 특수통입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사건 수사를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한테 찍혀가지고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법무부 그리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된 최지석은 네. 대표적인 검찰개혁 반대론자고요. 좀 찜찜하죠, 다 이런 상황들이. 아니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어찌됐건 다 뭐 그냥 공무원 일이 아니라 나름 이제 전부 요직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론 지금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좀 힘이 세고 좀 이게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일종의 봉기를 일으키거나 뭐 좀 약간 이제 장난을 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걱정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은데.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은. 근데 어차피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입법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 내부에서 그런 거를 흔들기 위해서는 어떤 그럴 만한 동력이 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정말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여건이 좀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네. 그리고 그게 실무상의 내란 관여라든지 윤석열을 석방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본 검사들이 이제 좀, 이 사람들은 믿고 가기 어렵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윤석열 실무정을 보위하는 그러니까. 역할을 하던 사람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기존의 윤석열 실무정이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리더십을 답습한다고 했을 때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직 검찰 인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중간 간부 인사도 있고요. 그 실무 이제 현장에서 수사 지휘하는 사람들이 다 부장검사급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로 앉히느냐, 누가 포진되느냐, 그리고 나머지 검사장들 또 누구로 바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내부 분위기는 많이 기울 것 같습니다. 기울 것 같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보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만약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뭐 일탈적 행보를 해서 좀 무리수를 감행한다, 이러면은 좀 오히려 지금 동부지검장으로 이문정 검사가 그러니까. 발탁이 됐거든요. 이런 분들의 리더십과 비교될 수 있죠. 예, 대중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울 거고, 사람들이 이제, 야, 이문정 이렇게 하는데 너네들 뭐 하냐? 약간, 그 나물에 그 밥이네? 야, 이런 얘기를 매일 들어야 돼요. 이게 이문정 검사가 혼자 분투할 때랑은 검찰 내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거취에도 제약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엉뚱한, 알아서 눈치껏 그쵸? 잘해야 되는구나. 네. 네. 어쩌면 그 이문정 검사를 검사장으로 발탁해서 그 서울에서 또 꽤 큰 기관인 그 동부지검장으로 안치했다는 거는 이런 문제적 인사들의 어떤 행동까지 좀 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우려 섞인 얘기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요거는 좀 중요한 지점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어찌됐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합의, 뭐 토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제 뭐 언론에서는 그 속도 조절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공언한 상태고, 요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의 강경한 입장은 연내에 둘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분리하는 방향으로서의 개혁은 기본이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은 뭐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상황이라면 어찌됐건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뭐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든, 그것을 둘 다 법무부에 두든, 뭐 하나를 행안부로 보내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말에 내년 초로 넘어가면서 수장 인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직의 수장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검장들이 그 청장이 될 거냐, 그건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검찰청이라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조직의 이런 수장의 느낌이 아니고, 좀 슬림하게 가면서 좀 실무형으로 청을 바꾸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28기
국기들이 질비한 고검장 라인을 건너뛰고 30기로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쇄신하겠다 이러면서. 기소청장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쵸.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인사 라인에 이문정 검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짜릿하다. 검사장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서울 동부지검장이 그러니까 지검장이라는 게 검사장이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탁 들어온 거죠. 이번에 발탁이 되면서. 그러면 6개월 후에 혹은 7, 8개월 후에 그 새로 생기는 청장의 후보군으로 올라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문정 검사. 그러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문정을 얘기할 거고 여차하면 삐끗하면 이문정인데? 이렇게 되는 거라서 내가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뭐든지 간에 새로 생기는 조직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얘기는 검찰이 수사 조직으로서 날릴 때 얘기거든요. 중앙지검장이 왜 중요하냐? 중요 수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방검찰청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세냐? 여기서 중요 수사를 하니까 센 거고, 동부지검도 세요. 그리고 동부지검은 사이버 수사나 뭐 이쪽에 이제 더 특화되어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마약 세관 수사 전담 합동 그러기도 수사팀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금융수사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서울에 있는 주요 요 지검장들 같은 경우에는 차기에 고검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원래대로면. 근데 그걸 한번 뒤집어 버린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들은 개혁을 할 때 기수를 건너뛰어 버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윗선을 다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거론된 사람은 대부분 30기들인데 29기, 30기인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이제 이문정이 들어왔다는 건 전체를 긴장시킬 수 있는 인사다. 그 모두를 의심할 수 있으나 그들과 경쟁하는데 이문정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사가 아닐까. 엄청난데. 아니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앞에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역시나 이문정 검사가 크게 한 방을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문정 검사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인사가 난 건가요? 예, 그래서 뭐 좀 임 검사가 좀 주요 보직을 맡을 거라는 예상은 하긴 했었는데 그 다이렉트로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네네. 될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한창 하고 있고 임 검사께서는 계속 이제 이 활동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기도 하고 좀 꼭 이제 임무를 좀 잘 완수해서 내가 이 활동을 종료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 SNS도 아예 안 올려요. 닫았어요. 예, 발탁되고 나서 여기 완전 집중하고 한동안 여기서 보기 어려울 거다. 제 글을 보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닫고 실제로 그 활동에 지금 매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꽤 빨리 인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지난달에 그 파견 형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검찰 지금 검사 신분이니까. 그러니까 4일자로 동부지검장 보임이니까 네. 아마 그와 동시에 파견도 종료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근데 짜릿하지 않았을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업무 보고 2번을 연기시켜버린 거잖아요. 이게 뭐냐고. 거기서 짜릿하지 않았을까? 그게 뭐예요? 뭐 이러면서. 그거 하라고 이제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승진을 했죠. 그래서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뭐 자세하게 좀 물어보기는 어렵고 좀 아까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해봤는데 이런저런 그런 사이십니까? 뭐 서로 연락하고 이제 이런 사이. 좀 오래 봤죠. 야, 멋있다. 충주지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때 좌천됐을 때. 힘드실 때. 그 대구에 있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책도 사인도 받았어요.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길게 얘기는 못했는데
그 파견이 종료되긴 하는데 그 동부지검장 업무를 하면서도 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에 좀 관여하고 싶다는 좀 그 뉘앙스, 그러니까 어떤 좀 개인적인 바람을 좀 내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종종 출장 갈 일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야, 확실히 그건 이제 해보겠다. 좀 이렇게 이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하던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문정 검사장 승진이 뭐 우리는 뭐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네. 아까 이제 강경훈 기자도 사실 이렇게까지 다이렉트로 될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좀 이게 아무래도 좀 파격적이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 승진은 이제 윗사람들을 잘 빨아주고 노골적이다. 수속이 네. 되고 시키는 거 잘하고 이렇게 이제 수사 능력을 그 중에 개중에 한두 명 아니면 한 명 뭐 여성 이렇게 발탁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좀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라인을 잘 타야 돼요. 아하. 이게 주요 보직에 있던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 아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 네. 임검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잠깐 법무부 감찰 관련 업무도 하고 했는데 주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다시 또 이렇게 자천되고. 자천되고 주로 한직을 전전했거든요. 거의 한 10년 넘게 13년 전에 그 반공법 과거사 사건 이제 피고인한테 무죄 구형했다. 근데 검사가 무죄를 구형해?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죄가 없으면 무죄를 구형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지켜가지고 13년 넘게 계속 이렇게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옷을 벗지 않고 이제 끝까지 가보겠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해왔던 거거든요. 강단이 있고 좀 맷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주요 보직을 거칠 수 없는 이제 검찰 내부의 어떤 기형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고 연수원 기수로 보면은 이게 파격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이문정 검사가 30기거든요. 연수원 30기인데 아까 뭐 얘기하셨듯이 심우정 총장이 26기고요. 나머지 지금 검사장들이 27기에서 29기 사이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번 검사장 인사 대상인 성상원 검찰국장이라든지 김태훈 남부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다 30기입니다. 그럼 뭐 그렇게 뭐 기수로는 별로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약간 이제까지의 그런 이제 이렇게 싸바싸바 잘해서 라인 잘 타던 이런 인물들과는 좀 다른 이 행보다라는 것 때문에 좀 파격적이라는 거지 뭐 기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어찌됐건 그동안은 이문정 검사가 감찰 쪽 일을 맡게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감찰 쪽 임무는 못 하시는 거죠? 동부지검에서 감찰을 지휘할 수 있겠지만 주요 보직으로 발탁된다 해도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했는데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기도 하고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비망록을 쭉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칼을 갈면서 문제가 되는 검사들 이런 거 다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무부 감찰관 아니면은 대검 감찰부장 이 정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 둘 다 또 검사장급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봤었는데 좀 이번에는 좀 약간 예상이 빗나갔고요. 그리고 좀 한편으로 보면 서울 관내의 검찰청을 지휘하면서 사전 기강을 좀 개혁하고 바로 잡는 거. 그동안의 관행을 좀 뛰어넘고 혁파해가지고 지금 정말 투명하고 이분의 특성이 진짜 뭐 이렇게 막 약간 우회해서 뭘 하고 막 편법을 쓰고 이런 특성 전혀 아니거든요. 정면 돌파. 뭘 좀 이렇게 알아내려 해도 이렇게 딱 칼 같아요. 요거는 안 된다. 요렇게는 알 수 없고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도 이제 딱 전공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검찰 이제 원래 보여줘야 했던 모습들. 검찰 가운.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 어떤 지휘권을 행사하고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도 좀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감찰 업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휘관은 아니거든요. 동부지검장은 지휘관이잖아요. 그래서 감찰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게 임은정 검사잖아요. 네네. 검찰 내부에 대한 저승사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휘관을 한다. 오히려 그것이 검찰 조직에 주는 또 강력한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의미가 네. 다를 수군요. 그러네요. 또 일각에서는 어찌됐건 임은정 검사가 좀 한직에 오래 네, 있기도 네. 했고 제대로 뭔가 좀 이게 이끌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는 좀 적으니까 요거 좀 요런 자리에서 또 중요한 보직에서 네, 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사에 감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실제 임 검사가 좌천을 거듭하면서 사실 실제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그 중경단이라고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네네. 이 하는 일이 수사 실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다 이제 결국은 수사 업무 처리하는 그런 일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경험적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검사들이 말을 들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건 아무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임은정 검사는 사실 입직할 때부터 네. 꽤 능력을 인정받던 분이었어요. 아우. 네, 검찰 안에서도 연수원에서도 이제 높은 성적으로 수료를 했고 그래서 바로 인천지검으로 갔습니다. 그 지방청 산하 뭐 지청 뭐 이런 데도 아니고 이제 서울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아니에요. 이게 수도권 광역단위 지방청에서 첫 검사 생활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산지검, 뭐 광주지검, 다 광역단위 지검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쳐서 법무부 심의관, 뭐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이런 데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고 그러다가 2015년에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의정부 지검에 있을 때 그 문제 무죄 구형 네. 이걸 찍혀버리면서 이제 순환 시대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올해 자천됐다고 해서 검사 업무를 한다는 게 뭐 어떤 실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더구나 이제 자체적으로 감찰을 업무를 해왔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더구나 지검장은 직접 수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사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 임검사가 갖고 있는 기질 자체가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발휘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임은정 검사를 왕따시킨 주요 라인들은 이제 위아래 몇 기수 차이 나는 이제 그런 검사들입니다.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검사들이 아니라 그 언저리에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은 뭐 조직 눈치 보면서 굳이 임검사 편을 들어주고 이런 처지가 안 됐던 거지. 그렇다고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부장 검사들이 지금 35기 언저리고 그리고 수사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다 40기, 뭐 30기 후반. 예. 그리고 그 밑에 변시 출신들도 많고요. 47기 밑으로는 이제 사법연수원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법고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변시 출신 검사들도 꽤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은 조직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뭐 연수원 뭐 동기 뭐 선후배 이렇게 끌어주고 이런 거는 좀 약해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 윗선이랑 임검사랑 싸우고 이런 거랑 자기랑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뭐 어찌됐건 저는 모쪼록 저희 임검사가 사실 우리는 막 검찰총장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라도 어쨌든 이 정부에서 좀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지만 네. 어찌됐건 좀 중요한 그래도 기분 좋은 이 승진 소식이어가지고 좀 기대가 됩니다. 뭐 네. 앞으로 뭐 당연히 승승장구하시겠죠? 이 뭐, 정부 안에서는? 승승장구라는 표현이 뭐 이제 안 좋은 의미이기도 하니까 또. 그래요? 네, 그 표현을 꼭 써야 될지는 네. 모르겠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임은정 검사가 아마 동부지검에서 잘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잘 보여주면서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해 준다고 했을 때 국민들에게 증명해 준다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동부지검장 자리가 뭐 짧게는 뭐 몇 개월 길게는 1, 2년 뒤에 기관장 이제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아, 강경 기자 예언 또 하나 나왔죠. 지금 나중에 성지 되나요, 이 방송?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좀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후에 당정이 주도해서 검찰 개혁 법안을 완성할 텐데 최종 결과물 어쨌거나 검찰청 해체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임검사가 검찰청에 계속 있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검찰청이라는 이름의 조직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럼 뭐랄까 봤을 때는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나눠질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두 기관 중에 한 곳에 장을 맡을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아까 곰곰 선배가 얘기하셨던 거랑 네, 비슷한 네, 의견이네요. 네. 기대가 되네, 그러면. 근데 뭐 임정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한 지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난 총선 때 이제 워낙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뭐 나와서 그냥 정치를 하는 게 어떠냐. 자기는 어쨌든 검찰에 있을 것이고 여기를 바꾸는데 최대한을 하겠다. 대선 전후에는 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기다린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주요 보직에서 밀려난 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근데 일을 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적격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적격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적격 심사. 예, 적격 심사 대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검사를 할 수 있냐. 이걸 검사는 이걸 이 얘기는 뭐냐면 얘를 잘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과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통과하는 게 어떻게든 어려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통과는 대부분 그냥 되는데 네. 이 사람을 대상에 올렸다는 얘기는 드디어 너를 부적격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통과해요. 적격 판정이 나요. 왜냐면 부적격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꼬투리조차도 야, 없었다. 일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법무부로 가게 될 때 한동훈하고 같이 법무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 전에는 그 얘기 뭐냐면 한동훈이 법무부에 있을 때 옆 사무실인가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리는 차기 엘리트들이 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파견될 때는 그때 광주지검인가 아무튼 어디에서 이제 최우수 검사가 되면서 그쪽으로 발탁이 된 거죠. 원래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역으로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그런 자리를 못했다는 얘기는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나에게 기회는 올 것이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조직을 구성해서 어떻게 밀고 가야 되는지 그것이 지검장이라면 어떻게 어디에 가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내외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안 좋게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 서지영 검사도 그렇고 그런 분들하고 굉장한 끈끈한 이런 것도 있어서 내외의 지지는 이제 많을 거다.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부에도 꽤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도와줄 겁니다. 내부에도 꽤 있을 거고 그 의외로 한국의 여성 검사들이 날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뭐 발탁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수사 성과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성과들을 낼 가능성들은 있어 보이고 특히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 왔다는 얘기는 윤석열이나 심우정을 겨냥한 무언가를 터뜨릴 수도 있다. 오. 너무 좋다. 칼을 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외의 지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쪽으로 정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첩보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뭐 저는 감찰부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고립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기에는 감찰부장 자리 우리가 볼 땐 속 시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자리가 어쨌든 내에서는 좀 경외시되는 그렇죠.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본다면 일선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자기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시기죠. 준비해 왔을 테니까 증명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뭐 능력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빨리 좀 보고 싶어요. 또. 네, 1부는 우리 그 저기서 만나겠네. 어디? 2부는 법사위에 오죠. 그쵸. 네. 오죠. 그러면 또 우나? 박은정 의원하고. 그때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그랬지만 네, 두 번째까지야. 이제는 이제 지검장이 돼서 나타났으니까. 또 울어. 둘이 그때 울었어요. 아니 그때 처음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 뭐 즐겁게 웃으시면서 그땐 증인이었고 하시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제 피감 대상이군요. 그렇죠. 국감 때 만나시겠군요. 네. 네, 아무튼 이 오늘 내용을 준비하신 강경훈 기자가 이문정 만세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세고요. 봉옥 욕에서 시작해서 네. 이문정 만세로 끝났네요. 네네. 훌륭한 마무리였어요. 네, 시사꿀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있다가 저희 2부에서 돌아올게요. 네, 시사꿀꿀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주 만에 뵙죠? 김진실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2주 만에 찾아왔습니다. STI 수석연구원 김진실입니다. 네, 요즘에 좀 정당 지지도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이번 주 정당 지지율부터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갤럽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4%, 진보당 1%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볼 수 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50.6%, 그리고 국민의힘은 30.0%, 개혁신당이 4.3%, 조국혁신당 3.6%, 진보당 1.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50%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게 거의 처음 아니에요? 이게 꽤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아마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더더욱 상대당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정당의 세력이 더 약했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이제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의 기대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 것에 반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것도 이제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서도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직무수행 평가 결과는 또 어떤가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직무수행 평가에서 보면, 네, 갤럽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답한 것, 그러니까 잘한다, 잘 못한다, 네.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잘하고 있다가 64%, 잘 못하고 있다가 21%였습니다. 6페이지에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나타나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잘함이 59.7%, 잘 못함이 33.6%였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5페이지에서 보면 네. 갤럽에서 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다른 대통령들은 첫 직무수행 평가가 몇 퍼센트였는가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약간 흐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알아야 될 그런 사전 정보가 있어서 갤럽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71%이고 노무현 대통령 60%였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게 좀 낮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2%, 44%,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84%였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날짜랑 같이 잘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대선이 있고 몇 개월의 이제 인수위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 해에 보통 이제 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를 다 거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지적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되는 건데 특히 또 그렇게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부터였거든요.
부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장관급을 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부터의 수치는 그 인사청문회의 어떤 평가가 함께 그 반영된 것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처럼 보궐로 당선된 대통령은 이 직무수행 평가한 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이제 거쳐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평가가 이제 인사청문회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이제 나온 이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그냥 개방형으로 묻거든요. 이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왜 잘했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왜 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상위권에 있는 그것들이 이제 뭐 경제, 민생을 잘해서 뭐 추진력 있다, 혹은 실행력 있다, 속도감 있다, 뭐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꽤 있고,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일로 해석할 수 있는 뭐 경제라든가 인사라든가 뭐 이런 등등 이제 포괄적으로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걸 보면 종합적으로는 일을 잘한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다른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뭐 이런 직무수행 평가를 했다는 거고, 네.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그렇죠.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런 의견이신데, 지금 사실 이 가장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7페이지부터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찬성, 반대에서 찬성 의견을 합치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53.4%로 나타났고요. 반대에서, 그러니까 매우 반대와 반대하는 편을 합치면 40.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럽 조사 결과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는 이 맨 아래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조사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질문에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43%,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31%였습니다. 이제 처음 임명되고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비하면 약간 떨어진 정도, 적합 응답이 약간 떨어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정부랑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뭐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첫 총리였던 이낙연 후보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국정수행평가가 어찌됐건 거의 60% 이상도 있고 뭐 조금 가까운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좀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치로는 한 20% 정도,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좀 더 차이가 나는 집단은 어딜까라고 봤더니, 연령별로는 30대에서 30%포인트, 20대에서 27%포인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대구 경북이 27%포인트, 서울과 광주 전라 지역이 25%포인트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눴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광주 전라가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85%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의 변화폭보다 여기에서 변화폭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뭐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이제 왜 20대 30대에서 혹은 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을까라고 뭐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추측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김민석 총리 후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지금 의욕이 있나? 이렇게 하자가 심각하게 있을 정도의 그게 있어요? 뭐야 대체? 막 국힘에서 막 지금 농성한다고 난리잖아요. 재산 뭐 있고 또 뭐 있지? 재산 2억 얼마 그 재산 그거 때문에? 국민의힘이 농성을 하는 건 할 게 없어서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실제 평가가 그래요. 어,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 글램핑? 나경원, 네 맞아요, 맞아요. 나경원 의원의 그 농성 있잖아요. 어, 김밥 해놓고 어. 텐트 쳐놓고 어. 당내에서 평가 그래요. 저 떼역볕에 나가서 하든가 할 거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에어컨 다 틀어진 이곳에서. 맞아. 김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나온 평가가 뭐냐면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다 할 국민적 설득을 하지 못한 거 아니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한다면 네.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할 거 없으니까 농성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떼쓰기 농성. 네. 그러니까 뭐가 심각한 게 나타나서 거부한다기보다 그냥 할 게 없어서 그런 거 같고 20, 30대에서 낮은 거는 뭐 연구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국힘이 할 게 없어 정말 떼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논리가 20, 30대에 그게 먹히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20, 30대가 그 반대하는 건 후보자에 대한 이제 적합도를 물어본 거고 국민의힘이 잘하냐고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힘의 그런 이제 일종의 논리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뭐 저기 뭐지? 그러게 그 이해가 안 가. 재산 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았다. 뭐 이 정도일 텐데 네네. 그게 몰라요. 젊은 층이 봤을 때는 어쨌든 기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제 쇼킹한 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20, 30대 뭐 그냥 뻔하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신선한 인물이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뭐 그러니까 드라마틱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차에서 이제 전라도 가다가 전화 받고 급거 올라오고 뭐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누구나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렇다면 조금 신선하기를 바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의혹들이 그 기존 정치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유 그냥 정치인이네 이런 느낌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것이 뭐 심각한 문제가 되진 않는데 낙마하거나 이래야 될 이유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을 다 그러고 사니까 이런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 폭이 막 되게 엄청나게 크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약간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 정도를 제가 이제 소개한 거여서 여기에서 이제 반대가 더 높았다거나 그러니까 부적합이 더 높았다거나 뭐 이런 정도까지는 그렇죠.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비교를 굳이 하자면 이낙연 전 총리가 60%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문재인의 지지율은 80%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긴 하네요. 네, 어. 그런 걸로 전반적으로 본다면 다 이게 지금 역대 네, 총리들 동일하지는 보면 않습니다. 네. 다 높지 않네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죠. 네,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신선하진 않았다는 측면도 좀 있는 거니까 20, 30대가 봤을 때는 만약에 깜짝 정말 젊은 혹은 저거 뭐지? 이런 거였다면 분위기가 다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총리로 앉힐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이게 무슨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대통령 지지에 비한다면 아주 약간의 차이, 그리고 통상적인 수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지난 정부들을 생각해 보면 그 박근혜 때 문창극 사태라든가 기억나시잖아요. 윤석열 때 막 총리 후보들 보면 저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거랑 비교해 본다면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다 소명을 했고 오히려 홍보를 더 했으면 뭐 예를 들면 그 학위를 받는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인간인가 싶은. 전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중국 대학원을 저렇게 다닌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치 고관여층만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끄럽게 논란이 막 부풀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논란이 벌어질 때와 그게 해명되는 과정하고 비교해 보면 논란이 벌어질 때가 대부분 기억에 더 많이 남고요. 그 해명이 안 되는 경우는 낙마를 하는 거니까 그 문창극 보면 그 정말 사람들이 쇼킹했잖아요. 충격을 받고 저건 어쩌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건 해명이 안 됐으니까 낙마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걸로 비교해 보면 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좀 그런 거고. 저는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 이게 반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후에 있을 청문회들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알겠습니다. 납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기 여론조사 외에 좀 오늘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의 극우 세력의 현황과 진단에 대한 그런 조사를 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핫해. 완전 재밌겠는데요? 이제 한겨레가 6월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네. 한겨레 경제사연구소가 이제 토론회를 주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우의 현황에 대한 그런 토론회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발제를 맡으셨던 분이 이제 최영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그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극우가 더 이상 변방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극우 성향이 대중정치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제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극우 성향이 특히 이제 20대 남성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내용도 조사 결과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논쟁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주장을 폈다고 할 수 있는 주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인 정한우 원장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극우라는 공격적 언어로 특정 세대를 규정하면 오히려 정서적 반발과 사회적 분열만 키울 뿐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극우라는 그 극우의 세력에 대한 진단이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두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 네, 이게 한층으로는 극우라는 개념에 네. 대한 게 있을 거고 또 한층으로는 20대 남성에 네. 대한 것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네네. 네. 12페이지에 보면 극우 성향, 그러니까 이 최영준 교수가 주장했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 정치의 일부로 극우 세력이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최영준 교수 연구팀에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응답을 했느냐에 따라서 극우 세력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더니 극우 성향이 전체 응답자의 21%나 나타났다.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이 조사 결과에서 가장 이제 나타난 점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고, 그러니까 여성이 19%고 남성이 24%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이렇게 이제 20대에서 높아지고 70세 이상으로 갈수록 또 높아지는 이렇게 U자형을 그리는데, 그래서 20대 남성에서 33%, 그리고 70세 이상은 전체 70세 이상 남성에서도 33%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그러니까 통념적으로는 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극우 성향의 경우는 U자형을 그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내용의 조사 결과 발표에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당신은 극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종합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맞습니다. 여기 건가요?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극이라는 속성에 해당하는 항목의 질문이 3가지가 있고요. 라고 하는 그 속성에 해당하는 질문이 4개가 있어서 이 4개 모두 동의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총 7개의 다 동의한 사람을
극우 성향 집단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너 극우니?라고 물어본 건 그렇게 아니라는 물어보진 거죠.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물으면 다들 아니라고 아니죠. 하겠죠. 난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구나. 네. 그리고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에서 고졸 이하가 24%로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전체 직업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판매 영어 서비스직이 조금 더 3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뭐 이 정도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주장에서 이 조사 결과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찝어온 건데 소득별로는 극우 성향이 아까랑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그리고 가장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양극단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신기하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도 조사 결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4쪽인데요. 이 극우 성향자들,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들이 다 똑같이 응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정치적 이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서 이제 0이 매우 진보고요. 10점이 매우 보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1개 단계의 척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극우 집단에서 그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36%는 자기를 중도로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9%는 자신이 진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네. 일반 집단에서 비교를 해보면 다르긴 하지만 특히 이들이 이렇게 응답한 데에는 이들의 그 인식에 자신의 이념에 대한 오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교수들의 이제 교수팀의 연구팀의 주장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당신의 이념 성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성향과 다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누구의 책임이냐에 대해서 전체 일반 집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일반 집단이 이것이 대통령 및 야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응답이 62%였다면 극우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이 민주당 및 야당 책임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41%였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근데 이 반대쪽인 정한을 원장의 주장은 지금 앞에 거 얘기만 들어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건 또 어떤 근거인지 궁금하네요. 네. 반대쪽 주장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6페이지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국 극우 담론에 과장과 오해가 많다. 그리고 이제 극우 개념에 대해서 더 타당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다음에 20대 남성이 극우화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 라는 그런 요약하자면 그런 주장입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계엄 전이었던 그 작년 8월 시점과 계엄이 일어나고 난 작년 12월 6일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두 번이 있었고 이 두 번의 조사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18세에서 34세의 남성에서 37%만이 탄핵을 찬성했다가 탄핵 찬성층이 그 81%까지 늘어나는 이런 것을 보였다. 이제 모든 연령대가 보면 다 늘어났지만 18세에서 34세 남자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뭐 덜 급증한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 사실 그 당시에 보면 많이들 그렇게 다 똑같이 모든 연령층에서 모든 성별에서 다 그렇게 탄핵 찬성이 많아졌다. 기울기로 보면 다른 연령대 성별보다 더 급하네요. 그렇죠.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 전에가 조금 더 낮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8세에서 34세, 20, 30대 남성층이 어쨌든 윤석열 지지층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내란,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바로 이탈해 버렸다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때는 그렇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좀 다른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들 저희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대선 이제 그 선거운동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제 이런 탄핵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대한 의견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설 연휴를 지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우 세력이 반격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보수 여론이 결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한우 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시점부터는 극우들이 이제 보수 여론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이 이후로 탄핵에 대한 찬성이 많이 떨어지는 반대로 좀 돌아서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극우가 주류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 페이지도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누가 극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더 그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그 진보정책연구원과 한국사람연구원 그다음에 한국리서치 같이 이제 조사를 했던 조사 결과거든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진보 보수 지표 0점에서 10점까지의 매우 진보부터 매우 보수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 우파입니까? 애가 이제 그 질문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념은 어디에 해당되냐라고 물어보고 극단적 좌파, 온건 좌파, 중도, 온건 우파, 극단적 우파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극우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체에 0.9%다. 이게 매우 적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30 남성들이 적어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철에는 뚜렷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이제 2030 남자에 대한 오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는 지지철회가 뚜렷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0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들의 여론이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던 것이 특징이지 않은가. 근데 이제 이준석 지지 세력을 극우라고 해석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 성향의 그 지지하는 응답층의 이제 특징으로는 일단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찬성한다. 그다음에 서부지법 사태 등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들에 대해서 극우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정리를 해봤는데 20대 남성에서도 64%가 서부지법 주동자들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조사 질문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헌재에서의 판결 결과가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은 20대 남성에서는 24에서 28%였는데 20대 여자에서는 46에서 50%였다. 그래서 사실 불복 정서만 따지고 놓고 보면 20대 여자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랑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내가 바라는 판결이 있을 텐데 어. 그것과 반대로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20대 여성들은 그때 대부분이 무조건 탄핵해야 네,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그거는 불복.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네 이런 근거들로 이제 극우 담론의 과장과 오해가 많다. 그리고 20대 남성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극우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근데 양측 의견 다 너무 재밌네요. 다 설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둘 다 안 돼요. 아 왜? 왜죠? 왜지? 왜냐면 둘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약간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영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 문제가 이제 어쨌든 현실은 현실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극우적 성향의 정치 성향 그것을 발언이라고 봤을 때 정치인의 발언으로 반영된다고 봤을 때 들어왔거든요. 그게 공적인 자리에서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발언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극우적 경향이 한국 정치에 들어온 것은 맞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세력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정치인들이 어떤 지지 기반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그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추적해 봤을 때 그 지지 기반이 확인되는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맞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거들을 듣는 건 또 맞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이제 정한울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저런 거겠죠. 그래서 극우가 뭔데? 그걸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이? 그러니까 어떤 투표 성향이라든가 자신들이 밝히는 정도만을 가지고 지금 누가 극우다. 너는 극우야. 이렇게 지금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게 있지 않냐. 특히 그것을 20대 남성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20대 남성을 타겟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규정 자체가. 저는 그래서 둘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치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은 네네. 좀 들긴 해요. 맞아요. 둘 다 맞는 의견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 최영준 교수 팀에서 했을 때 그 극우를 평가하는 그 지표가 이제 총 7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뭐 번의주의, 급진주의, 반엘리트주의, 포퓰리즘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토착주의, 반이민주의, 보수주의, 반공주의, 사회다원주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한울 교수가 생각했을 때 요게 그 극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요런 논의까지도 있었나요? 거기까지는 못 간 거고. 그 자리에서 그런 논의까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정한우 교수가 이제 지적했던 사항은 아까 본인 이념에 대한 오인 가능성 14페이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극우 세력이라고 분류한 사람들이 사실은 45%가 네. 보수도 아니라고 하는데 현재의 분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을 제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디테일한 문항들에 대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아마 다 논의되기는 힘들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혜림 선배도 아니 헌재 판결 그거 나 인정 못해 이런 게 극우적인 그런 그 뭐야 급진주의 이런 게 급진주의. 그런 그 성향의 그 항목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극좌겠죠. 극좌. 극성. 극이니 아니 극성이니까. 저는 중도입니다. 본인 노인성 이제 나타나는데 중도예요. 이런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 그러니까 보수적인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보수파에 가깝다. 뭔 소리지?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얘기신가요? 그런 걸 중도 좌파라고 하죠. 저는 중도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지인들은 저를 급진 좌파라고 그렇죠. 부르지만 그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본인 이념에 대한 오인. 제가 바로 아니 이게 대본상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져요. 그래요. 예. 네. 여기 이제 뭐 이 소개해 주신 내용에도 지금 극우 개념에 대한 논쟁이 지금 있었는데 이걸 극우를 어떻게 분류하냐 요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극우를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해서 제가 뭐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까 이제 봤었던 그 정한울 원장의 그림에서도 보면 이제 구구냐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 잘못했군요. 구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1.5%가 나는 구구다라고 그렇게 답했던 건데 진짜 극우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쪽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논문에서 본 건데 이분이 이제 극우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이 기사화되기도 했었더라고요. 황희정이라는 그런 분의 논문에서 이제 찾아봤는데 이분은 극우 성향 어떻게 판정했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11점 척도에 따른 진보에서 보수에 대한 이념 성향 이 문항 중에서 8점 이상이면 그 8점, 9점, 10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극우 성향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연구들에서는 한 9점에서 9점 이상이라던가 8점 이상이라던가 이런 정도 선에서 극우를 분류하는 편이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임의적인 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당신의 이념 성향에 대한 질문 여기에서 이제 분류하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분류 방식 중에는 아까 이제 정한우 교수 조사에서 썼던 방식입니다. 이게 진보정책연구원 그 진보당의 연구원과 같이 이제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당신에 대해서만 물어본 건 아니었고요. 나와 더불어민주당, 뭐 각종 정당들, 더불어민주당, 이제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까지 다 포함해 놓고 이거를 이제 전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응답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도, 좌파, 약간 좌파, 강한 좌파, 극단적 좌파, 그다음에 우파, 약간 우파, 극단적 우파 이렇게 놓고 하면 나를 포함해서 여러 정당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놓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에 대해서 나는 강한 우파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5%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매우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 그래도 당신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좀 더 비교할 수 있는 여러 정치 세력들과 함께 비교해서 나를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었고요. 요거에 대한 답 그 통계가 있나요? 이게 이제 앞에 쪽에 예, 그게 자기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1.5%는 뭐 알겠는데 나를 이제 중도 혹은 약간 우파라고 생각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을 극좌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극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비교 교차 분석한 자료나 이런 게 있는지 좀 그렇게까지의 교차 분석 자료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저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가면 보고서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보고서인데 그런 방식의 비교를 하려면 사실 통계표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확인해 봐야지 알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표현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들의 그 응답 결과들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분류 방식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최영진 교수의 분류 질문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5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극에 해당하는 문항 3가지 권위주의, 급진주의, 반엘리트주의 우에 해당하는 항목들 토착주의, 보수주의, 반공주의, 사회다원주의 있습니다. 이 질문들 하나씩 한번 보시면서 그렇다인지 아니다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급진주의, 현재의 정치 체제를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반엘리트주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기득권층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가 여기 문항들이고요. 다 긍정하지. 나 어떻게 나 긍정하지?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저도 이거 보고 나도 극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 효능감 이런 정치 효능감과 좀 관련된 것 같아요. 이제 정치 효능감이라고 할 때 이 정치가 그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건데 이 정치 효능감이 특히 외부 정치 효능감, 그러니까 내가 아닌 정치 세력에 대한 정치 효능감이 높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게 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질문들은 뭐 토착주의는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 및 복지 혜택 요건은 지금보다 엄격해야 된다. 보수주의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도덕적 규범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반공주의,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다원주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점을 가질 수 없으며 각자의 능력 차이가 당연하다. 이거는 뭐 그렇다가 아주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극좌인가 봅니다. 우파는 아닌가 봅니다.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문항을 구성을 해서 사실 저도 이 문항들을 보고 적어도 이제 극에 대한 개념은 혼돈을 일으켰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혼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말 극을 판가름하는 질문으로서 적절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냥 이거에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수용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지나치게 수용되는 사람이지는 않지 않을까요? 어디가요? 아니 극에서 예를 들어 권위주의. 필요하지 않다. 권위주의는 이거 아닌 사람 많죠. 왜? 강력한 저는- 필요한 지도자는 필요 없다? 그런 질문이 극단적이죠.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합의를 통해서 해야. 그리고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 진짜로. 극이네요. 공론장을 통해서 합의를 대화를 나누고 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급진적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편인데 예, 잘 되진 않더라.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게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반엘리트주의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었는데 이것도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이라는 게 꼭 관심이 없나? 라고 한다면 사회 안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관심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관심은 있겠지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관심이 있겠죠. 그것도 관심이니까요. 뭐 그렇게 네.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대부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쁜 제가 방향으로의 이걸로 조사를 하면 관심이라면? 중도 좌파 정도로 나올 거라고. 아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뭐 저에 대한 건 아니니까. 죽으시겠습니다. 극좌. 극좌인 거. 또 하나는 사실 어렵긴 하다. 이 문장이 이 그렇죠. 문장에 일부 응답자들은 이 문장의 이제 전체 진위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응답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이제 조사 문항을 맨날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의 삶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치 그냥 관심 없지라고 했다가 나쁜 방향 이용하려고 하는 관심도 관심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같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이것만으로는 확실하게 딱 가부를 결정하기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측정하는 지표로 쓰이는 문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고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 학자들로서는 굉장히 좀 되게 중요한 과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극우라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긴 했으나 이것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또 현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개념의 정립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지표를 정립하는 단계까지 아직 오지 못했다. 아직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표가 되는 질문들을 뭐가 가장 적절한가 그리고 어떤 것이 구성되었을 때 가장 극우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 방법들 중에는 요인 분석이라는 그런 그 통계적 분석 방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한 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면 26쪽에 이거는 무슨 이제 분석이? 유림? 요인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 요인. 어떤 그 극우라는 것을 형성하는 이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이 이 요인으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식의 평가가 가능한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겨레와 STI가 했었던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했었던 이제 패널 조사에 포함되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 분야를 맡으신 분들은 박범석, 전유진 교수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요인으로는 권위주의, 그다음에 외국인 혐오 반이민, 음모론, 적개심 이런 것들로
이런 요인들로 극우를 구성을 하고 얘네들의 이제 평균을 구해서 극우 성향을 분류를 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떤 문항으로 이걸 측정했냐. 아까 이제 보다 하나의 요소를 측정하는데 더 다수의 문항을 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만으로 판정할 때보다는 이 문항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응답이 일관성을 지니느냐라는 건데요. 이 뜻에서는 뭐 반민주주의, 권위주의의 문장이 이제 통하는 문화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사람들이 여기 응답하기에 동일한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알아듣지를 못해서 조금 다르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타당성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권위주의에 대한 문항 구성을 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뺄 걸 빼고 다시 구성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혐오나 반의민 인종차별. 이거는 저 워낙에 또 명확한 개념이라 두 가지로 그냥 네. 간단한 문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가지 문항 정도를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비밀이 조종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정서적 불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내 사회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부족하고 이제 불안감이 큰 정도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D에 해당하는데 포퓰리즘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퓰리즘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동의하고 좋아하는 그런 응답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이거는 극우 성향의 다른 A, B, C, E와는 좀 다른 분포로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 요인은 따로 빼서 다른데 이제 분석할 때만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 요인 분석에 아주 제가 이제 아주 쉽게 그냥 좀 생략하고 다 생략하고 설명해 드린 방식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해서 지표를 좀 정립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언젠가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극우 성향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또 학문적으로 잘 접근하려고 했었던 방식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 대신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응답에 대답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인내심 있는 사람들이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거를 빨리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일관된 사람들은 빨리 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도 같은 사람이 한번 휩쓸어야 돼. 이러면 다다다다닥 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한 사람인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은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특정 상황의 비민족 정보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러네. 선배 아까 권위주의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 왜냐면 다르네. 의미가 아까 딱 완전히 달라지네요. 아까 딱 그 문장을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을 그렇죠, 했을 때 그렇죠. 지금 검찰 개혁이랑 뭐랑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여기 발목 잡는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쳐내고 강력하게 가야 돼. 리더십 이런 이런 생각을 건데. 지금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딱 대입해서 생각을 한 거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전두환 나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뒷골이 오싹하면서 이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의회와 선거에 구애받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 그래요? 선거랑 이런 건 당연히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그거에 구애받지 않으면 안 되죠. 선거에 이기면 그냥 밀고 가도 됩니까? 왜 저 취조하세요? 얼굴까지 빨개지셨어 취조하세요? 지금. 아니, 잘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물어본 양쪽이 누가 누구를 더 밀어붙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서로가 그렇죠. 견제하는 세력인데. 그 이러면 이제 그거가 안 되는 거죠. 극적 안 되는 거지. 분발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이미지를 제가 해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뚱뚱한 거와 홀쭉한 거. 이게 무슨 적개심이랑 의미예요, 거꾸로네. 이게? 좌우, 기준으로 좌우. 이건 무슨 의미인 거고. 이게 이제 0점에서 10점 우리 아까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0은 전혀 아닌 거고 10은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응답들도 질문에 따라서 0이거나 10이거나 아니면 그 사이 어디거나 이런 게 존재하겠죠. 사람들의 응답을 그렇게 권위주의 문항들을 모아서 분포로 그려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통통한 이런 근데 아래까지 좀 통통한 요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그럼 거고. 아래가 뭐예요? 동의한다? 아니요. 매우 부정한다? 아니다. 아. 전혀 아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전체의 분포를 분포가? 정리해놓고 보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0점이 상당히 있고 그 외에도 그 한 6점까지는 상당히 통통하게 있는데 그 위로는 휙 좁아지는 그런 형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혐오나 반이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 5점 정도가 상당히 통통하고, 그죠? 전체 응답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하기 약간 응답을 유보한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내 응답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인 거고, 그 다음에 0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음모론이나 적개심 같은 경우에는 5점이 많긴 하지만 10점 가까운 응답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아까 이제 구구 성향을 만들 때는 이 네 가지의 모든 점수를 이제 요인별로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요인 간에도 다 평균해서 구구 성향을 판정하거든요. 구구 성향의 분포는 이제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극우 성향의 분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극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보라색 그림의 뜻을 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예를 들면 권위주의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권위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외국인 혐오나 반이민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정도가 제일 많고,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게 쭉 줄어들다가 끝부분에 폭 튀어나온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음모론은 한국 사람들이 음모론을 전반적으로 좋아하는구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적개심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많이 나 있네.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극우 성향이라는 이 보라색은 뭘 뜻하는 이 건가요? 구구 성향은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8점 이상인 분들로 구성을 한 8점이 아니고 합산 점수로 해서 이제 점수가 높은 집단을 추려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구구 성향이라고 하는 분포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구구 성향인 사람들만 모아놓고 봤을 때 이 구구 성향의 분포가 어디에 이제 극우의 치우쳐지 정도. 않은 지표로서 적절하게 정규 분포를 잘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그러면 이 있는 네 가지 요인이 극우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그래프를 일반적인 어떤 이제 언론에서 잘 쓰지는 않는 거고, 학자들끼리 이제 좀 보는데 좀 쓰는 그런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충 이 정도를 물어보면 저 사람이 극우인지를 대충은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권위주의를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외국인 혐오를 하고 음모론에 좀 많이 근접해 있고 화가 나 있는 건 뭐 한국 사람들 디폴트 값이니까. 그렇네. 요 세 개 정도를 물어보면 쟤는 극우일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이제 볼 수는 있다는 거네요. 재밌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긴 겁니까? 최영준 교수와 정한우 원장. 아니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도 승부를 좋아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분명히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며 또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앞으로도 논쟁은 분분할 것 같습니다. 논쟁 분분할 것 같고, 간단치 않은 문제지만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재미있게 봐주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끝나지 않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난 대선이 그 전까지는 이걸 사회적 논의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 일베는 심각해. 펜코는 이상해. 또라이들이 있어. 근데 20대 애들은 또라이인 것 같아.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그것을
여러 사회학자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서는 이런 측면이 있어, 저런 측면이 있어. 그걸 그렇게 봐서는 안 돼. 그걸 그렇게 규정해서는 안 돼. 왜 규정을 못 해? 규정을 해야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 해결을 한 방식은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합니다. 충격적이야. 그게 대선 끝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100일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논의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런 개념들을 저는 이것들을 좀 많이 쫓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뭐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것이 이제 운동으로 벌어지기도 했고 펜코를 겨냥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황희두 이사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자의 그 발언과 이것을 제명해야 된다는 이게 6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일련의 흐름 속에 있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거고 그때마다 이제 이른바 극우의 문제 혹은 20대 남성의 정치 경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일단 잡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 같다. 어제 이제 맘단이 얘기하면서도 이제 그것이 딱 이렇다라고 규정한다기보다 왜 그들은 진보 후보를 지지했는가 이런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너넨 뭐야? 라고 규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푸는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이런 생각의 경향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역으로는 그런 경향을 실제 좋은 에너지로 사회를 좀 진보시키는 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좀 논의될 것 같아서 그런 전문가들 앞으로는 좀 더 불러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재밌었어요. 것 같아요. 네, 시사콜콜 2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진실 연구위원님은 다 다음 주 2주 후에 또 재미있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재밌는 조사 결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